김정은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11월 3일 토요일인데 16강 진출했다는 소식이 새벽에 나왔네요. 축구 반갑습니다. 12년 만이라고 그러니까 8강까지 가고 4강까지 한 번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하마드 빈 살만, 살만의 아들 무하마드 빈 살만의 아들 무하마드 그런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24시간 방한이 일단은 무척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정상의 방문은 대부분 미리 두 나라 사이의 합의 내용을 다 정해놓고 그것을 양국의 국민에게 알리는 형식으로 끝나는데, 이번 방문에서는 왕세자가 기업인들과 1대1로 사업에 대한 문답을 주고받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상 간의 합의 내용을 미리 조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덜커덕 만났다가 의견이 다른 것이 밝혀지면 그것도 실무선이 아니고 합의서에 사인을 해야 하는 정상 간의 의견이 다른 것이 불거지면 안 만나는 것보다도 못한 일이 돼 버립니다. 김정은에게는 트럼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트럼프에게는 김정은 계획이 이러이러하다고 속여서 일단 만나기만 하면 무슨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최소한 사진만이라도 찍지 않겠느냐는 순진하다 못해 등신 같은 생각을 했던 문재인이 싱가포르 만남에서 참사를 일으키고도 정신 못 차리고 다시 한번 하노이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던 일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쓰면은 제일 먼저 얻어 터질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바로 그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밖에서 어슬렁대던 우리 대통령을 보고 저는 그때 엄청 열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도끼 객균으로 둘 다 미친놈입니다. 이 두 미친놈을 붙여놓고 무슨 기막힌 합의를 기대했다니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에 합의만 하면 정권 재창출은 식은 죽 먹기라는 문재인의 계획이 박살나는 순간이고, 사실 외교가 뭔지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윤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하다는 전문을 이륙 후 즉시 대통령실에 보내왔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대통령의 손님맞이 센스를 칭찬하려는 부분이 바로 관저 초청입니다. 관저가 아닌 롯데나 신라, 그것도 아니면 영빈관에서 했더라면 사우디 왕세자가 이토록 감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솔직히 인류 호텔이나 영빈관 접대는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하룻밤 묵기 후에 침대를 가져올 정도의 사람이 그 정도 환대, 돈 많이 쓴다고 감명을 받겠습니까? 제가 돌아가신 그 SK의 최종현 회장을 모실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항구도시 제다에서 사우디의 대단한 명문 집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동 사람들의 집에 초대간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데, 인구 3,700만 사우디는 대체로 세계 3개 민족이 주류를 잇다고 합니다. 왕실, 군, 금융, 관료 등 정치와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우디 본토의 베두인족, 또 무역과 상업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예멘족, 또 노동시장과 기술 분야의 강자 수단과 이집트 등 전통 중동 아프리카의 다양한 민족 집단, 이 세 축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끄는 주류라고 합니다. 베두인족, 예멘족, 수단과 이집트 같은 중동 아프리카족. 셰이크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우디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민족을 대표하는 족장이란 뜻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사장이나 회장 아닌 사람 없듯이 지금은 뻑하면 셰이크란 칭호를 붙여서 많이들 쓰고 있다고 합니다. 각 민족을 대표하는 진짜 셰이크는 6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민족의 명문가란 뜻이겠죠. 최종현 회장을 초청한 사람은 예멘족의 족장, 명예 셰이크가 아닌 가문 있는
셰이크였습니다. 저는 비서랍시고 꼽사리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상권을 쥐고 있다는 민족이 예멘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사우디 석유상이 그 유명한 야마니였습니다. 야만이란 이름이 예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야마니 석유상이 예멘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1980년 제2차 석유 파동이 났을 때 한국은 비축 원유를 꺼내서 써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국의 원유 공급을 결정한 게 야마니 석유상이고 이 야마니 석유상을 움직인 게 바로 예멘족의 셰이크였습니다. 저희는 셰이크 사이드, 이 사람 이름이 사이드인데 셰이크 사이드라고 불렀습니다만 이 셰이크 사이드가 SK를 통해 한국의 원유를 공급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 그 석유회사 걸프가 한국에서 도매 사업을 정리하면서 내어놓은 울산의 정유 공장을 SK가 인수하게 된 겁니다. 중동 사람들이 그 외부 손님, 특히 외국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제가 대단한 경험을 했는데, 최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000평원 됨직한 넓다란 땅에 지은 큰 집에 들어서자 바로 식탁으로 안내받았습니다. 1000평이나 되지만 나무 한 그루 없더군요, 집안에. 그리 크지 않은 홀에 약 12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타원형 식탁이 놓였고, 홀 안쪽으로 집주인이 자리 잡고 맞은편 홀 입구를 홀로 들어서는 그 입구 문 쪽을 뒤로 하고 최 회장과 제가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이블 반쪽은 이 집 남자들이 모두 자리를 채웠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제가 어떻게 재벌 회장 옆에 나란히 앉겠습니까? 회장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는 저는 항상 저 끝 말단에 앉습니다. 그게 비서죠. 에피타이저고 뭐고 할 거 없이 주스 한 잔에 이어 바로 길이 1m는 됨직한 커다란 타원형 은색 쟁반에 노란 볶음밥에 푹 파묻힌 커다란 양이 이쪽 저쪽에 하나씩 놓였습니다. 주인이 오른손 하나만으로 쌀을 이렇게 헤쳐서 능숙하게 양고기를 뜯어서 최 회장과 제 접시에 놔 주었습니다. 처음이지만 냄새도 없고 꽤 먹을만 했습니다. 여기에 위스키 한 잔만 있었다면 금상첨화였겠지만 마실 것은 오렌지 주스밖에는 없었습니다. 접시를 비우면 양고기 뜯어서 또 놔주고 비우면 또 놔주고 이렇게 하길 4-5번 하니까 배가 불렀습니다. 최 회장이, 지정현 회장이 이놈들이 왜 자꾸 놔주고 그러니 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배가 찼으니까 자기 접시에 있는 걸 좀 집어다 먹어달라는 얘기인데 초대받아간 테이블에서 그건 예의가 아니죠. 제가 그만 드시면 됩니다. 그만 드시고 안 건드리면은 실례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비우니까 또 놔주는 거니까 안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게 아랍 사람들과 식사할 때 요령입니다. 전혀 실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가 끝났습니다. 제가 그 식사가 끝날 무렵에 집 내부 구경도 할 겸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섰는데 제 뒤에, 손님 뒤에 있는 나무로 된 병풍, 이렇게 한 8단위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기다란 나무로 된 병풍 같이 접을 수 있는 가림막 뒤에 10명 가까운 여자들이 가림막 사이로 식탁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동양 사람을 이제 구경한 거죠. 제가 그 여자들을 해치고 식탁을 화장실을 가는데도 피하지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아주 신기했습니다. 외간 남자이고 외국인인데 왜 피하지도 않고, 길에서는 왜 그러려면 머리도 뒤집어 쓰고 얼굴도 가리는지 제가 궁금했는데 집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더군요. 식사를 끝나고 차 한잔 마시고 나왔으니까 1시간 반 정도, 2시간이 안 걸린 짧은 방문이었습니다만, 이렇듯 어느 나라나 외국인을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센스는 아주 뛰어났습니다. 최 회장도 그 집에 초청받아 한번 가고 나서 상당한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상당한 선물을 그 집에 했습니다. 이렇게 물건으로 준 게 아니라,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사우디 정부의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는 그 출발점이 아주 좋았다는 느낌입니다. 중동에 진출해서 다시 한번 경제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네요. 미국의 그 B1B 폭격기나 이제 B2 폭격기 이렇게 사진에 신문에도 많이 보셨을 텐데, B1B
B 폭격기나 B2 폭격기, B1B 폭격기는 특히 스텔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레이더에 안 잡히는 핵잠수함, 그리고 정찰기 등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저희가 부르는 최신의 전투기들이 잦은 한반도에 이 전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아주 전문가가 아닌 같은 일반인들이 참 궁금합니다. 단순히 북한을 겁주기 위한 것이라고만 믿기 쉽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지만 유사시 상대를 일거에 타격해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전투력을 무력화하는 연습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체가 있는 평양의 주석궁을 포함해서 대략 70여 군도의 북한 내 목표물을 최대한 빠르게 무력화시키는 훈련이 바로 신문에서 얘기하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핵폭탄을 발사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제일 좋고, 그렇더라도 핵폭탄을 한 방 맞더라도 48시간 안에 지휘부를 마비시키고 주요 공격지서를 침묵시키는 훈련, 이것이 바로 전략자산의 전개입니다. 마리조와 지휘부 마비지, 이것은 김정은과 측근을 몰살하는 겁니다. 북한은 여기에 대응한 훈련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 문제도 있고 우리도 이 정도는 대비하고 있다는 걸 상대에 보여줘야 하는데 하고, 또 순식간에 훈련이 실전으로 변할지 모르니 대응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하다가 벼랑간에 바바박 하고 때릴 수도 있잖아요. 엄청난 비용도 들어갑니다. 대응 훈련을 하려면 훈련 때는 장병들 먹이는 부식, 식량 먹이는 식사도 바꿔야 되고, 평소 먹이는 옥수수, 보리 섞은 밥, 옥수수와 보리를 섞은 밥, 그리고 양념도 없는 배추절임 대신 쌀도 더 넣고 반찬도 더 나은 것으로 먹여야 합니다. 이걸 감당하는 게 북한 경제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북한 경제라는 게 근본적으로 소모 경제입니다. 소모 경제. 있는 거 파먹는 거죠. 땅에 묻힌 지하자원을 캐서 현금으로 바꿔서 하는 것 뿐이지, 그걸 확대 재생산, 100원어치 광물을 파내서 120원을 만들고 또 수출하고 해서 200원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캔에서 바꿔서 현금으로 해서 그냥 그걸로 쌀이나 사다 먹는 단순한 소모 경제입니다. 북한 경제라는 게. 날씨가 좋아서 쌀 생산이 조금 늘어나면 식량 수입이 조금 줄어들고 그러겠지만, 주민들이 쓰는 모든 생필품은 북한은 중국에서 들여온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4년을 있어 와서 북한의 경제가 어떨지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중국에 지불하는 대금은 지하자원 아니면 값싸게 제공하는 노동력으로 얻는 임금입니다. 이런데도 국가가 굴러가는 비결은 강제, 감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강제하고 감시하는 제도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럼 뭐냐? 주민들 의식이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예 상태의 주민들 의식에 자유의 바람을 끊임없이 불어넣는 길이 통일을 이루는 길입니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국민은 우리 대한민국 뿐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도 러시아도 오히려 북한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길 바라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만에 하나 실수로라도 탄도를 우리 영토에 떨어뜨리는 날은 그날이 바로 자기들의 제삿날이라는 것을 김정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핵 발사기지와 장치를 순식간에 무력화하고 70여 군데의 군사와 주요 행정기관을 무력화하는 소설 같은 스토리가 과연 가능할까? 이를 시험하는 것이 전략자산 전개입니다. 평양의 주석궁에 안치되어 있다고 알려진 김일성, 김정일 시체가 진짜가 아닌 모조품일까? 그럴 거다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북한도 이미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종의 준비를 해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 김정일, 김일성의 진짜 시체는 아마 저쪽 풍령강성 쪽에 어디 망명 예정지에 한점 얻어서 거기다 갖다 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면 김정은도 안전을 보장 못합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평양인민공화국입니다. 평양 이외의 지역은 평양인민공화국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도 하지만 언제든지 평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지역입니다. 이제 4, 5일 전에 지 부부가 내로남불당 김의겸이 지어낸 청담동 술집 이야기를 아침 식사 자리를 하면서 올렸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크립토 첼리스트, 이거 뭐 크립토라는 게 뭡니까? 가짜라고 그러나? 뭐 변조했다고 그러나? 뭐 하여튼 자기가 실제 연주를 하고 뭐 이렇게 흉내내는 뭐 그렇다고 그러죠. 크립토 첼리스트. 뭐 좀 치기는 치겠지만 그렇게 능숙하게 치지는 못하는 모양이죠. 하여튼 그 첼리스트가 남자친구를 싸잡아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둘 다 멍청하다 뭐 그러더군요. 세상에 이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한밤중에 술집에서 술판을 벌인다는 얘기가 상식이냐, 어떻게 그런 얘기를 지어내서 퍼뜨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멍청하다 이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는 이제 좀 사정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 여성 첼리스트를 동정하는 편입니다. 남자친구 아니라 세상 없는 파트너가 있더라도 여자친구가 뭐 바람 피우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여자라고 해서 뭐 바람 피우면 안 됩니까? 세계적 여배우 그 안젤리나 졸리를 마누라로 두고도 바람을 피우다가 이혼당한 브래드 피트를 놓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이제 바람을 피면서 피해를 주면 그건 안 되겠죠. 그렇다고 꼭꼭 숨어서 뭐 마음껏 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세상 이제는 게 그렇다 이겁니다. 이제 그게 현실이죠. 그 첼리스트가 바람을 오마이뉴스인가 뭐 오마이갓인가 하는 매체 기자와 바람을 피우다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니까 엄겁결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 그리고 김앤장의 변호사들까지 끌어다 대며 상황을 설명하고 정리했는데, 일단 이건 그야말로 그 순간 머리가 나름대로 쌩하고 돌아간 절묘한 거짓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법 전공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상황을 이렇게 지어낸 첼리스트의 그 위트, 박수를 칠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능적인 거짓을 확인하지 않고 써먹으려고 한 김의겸 같은 멍청한 놈들이 바보죠. 내남민주당과 김의겸, 그리고 사실을 따라서 일이 커지길 바란 그 최고위원들 내남당이 치사한 놈들이지, 바람 한 번 피우다 그걸 모면하려고 거짓을 지어낸 첼리스트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겁니까? 뭐 별거짓을 다 할 수도 있죠. 뭐 윤석열 대통령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이 왔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힘도 없는 여성은 이제 그만 우리는 풀어주고, 캐나다에서 띵까띵까 그 이재명이가 이제 대통령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윤지원과 뭔가 하는 간특한 애를 하루빨리 붙잡아다 법정에 세우기를 뭐 빌어 주시죠. 내남민주당이 이제 국민들 신뢰를 깨는데 첼리스트가 큰 일을 했습니다. 사실 김의겸이가 어떤 뭐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해도 이제 누가 믿기나 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없는 여성 하나 뭐 이제 그만 놔주시고, 지금 뭐 남자친구한테서 쫓겨나서 갈 때도 마땅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걸 또 한번 속이더라도 지가 속아주고 불쌍하게 봐주는 그런 아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 욕은 이제 그만하죠 우리가.